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저희 식당 창립 기념일이면 시누이는 8식구나 끌고 와서 공짜로 해산물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서울로 검사받으러 오셨을 땐 문전박대를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뻔뻔하게 나타난 시누이 가족에게 저는 딱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계산대에 서서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도 제 눈은 계속해서 식당 입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이 저희 해물 전문점 바다향기의 3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유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소한 대하, 소금구이와 매콤한 꽃게찜 냄새가 어우러져 식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장사가 잘 되게 도와주신 하늘에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식당 정문 유리문이 활짝 열리며 주차장에 후텁지근한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와 함께 식당의 우아한 분위기를 깨는 시끄러운 소음도 함께였죠.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온 겁니다. 번쩍이는 신형 7인승 SUV 한 대가 오토바이 전용 구역으로 거칠게 돌진했습니다. 연신 경적을 울려대는 통에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죠. 차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제 시누이 미숙 언니였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딱 봐도 가품 티가 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뒤로 형부와 두 아이, 그리고 시누이의 친구들과 친척 동생들까지 총 8명이 시골 장터 약장 수패처럼 시끄럽게 떠들며 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가 차 유리를 톡톡 두드리며 주차구역으로 차를 빼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미숙 언니가 허리에 손을 척 얹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딜 함부로 남의 차를 툭툭 쳐.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고 흠집 하나 나면 당신이 물어낼 수 있어. 경비 아저씨가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오토바이 통행로입니다. 오른쪽 주차장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비는 5,000원입니다. 미숙 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죽이며 비웃었습니다. 뭐라고요? 나한테 돈을 받겠다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이 식당 사장 동생의 친누나야. 우리 민준이 당장 불러와요. 저는 서둘러 계산대에서 나와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남편 민준 씨가 헐레벌떡 달려 나왔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입던 와이셔츠 차림 그대로 서빙을 돕느라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누나를 보자마자 민준 씨는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왔어? 온다고 연락하지 그랬어. 마중 나가게. 아저씨, 이쪽은 새로 오셔서 누나를 잘 몰라요. 제 친누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는 경비 아저씨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저씨, 차단기 그냥 열어주세요. 가족인데 무슨 주차비를 받아요. 미숙 언니는 경비 아저씨를 흘끗 째려본 뒤 민준 씨를 보며 나무라듯 하지만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너 직원 교육 좀 다시 시켜라. 귀한 손님이 왔는데 문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막아서니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 저는 민준 씨 옆으로 다가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누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다들 오시느라 힘드셨죠? 미숙 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힘들었지, 그럼. 이 더위에 문 앞에서 실랑이까지 했으니. 됐고, 우리 앉을 자리는 준비해뒀어? 우리 애들은 더운 거 싫어하니까
저 안쪽 시원한 룸으로 예약해놨지. 네, 형님. 가족분들 오실 줄 알고 따로 룸을 비워뒀어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무리는 용이 행차하듯 시끄럽게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식당에 흐르던 잔잔한 배경음악을 집어삼킬 정도였죠. 미숙 언니는 선두에 서서 걸으며 조명이 어둡네, 커튼 색깔이 촌스럽네 하며 장식 하나하나에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뒤처져서 누나의 가방을 들어주며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장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만 되면 시누이네 대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 올지 미리 알려주는 법도, 직원을 존중하는 법도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뒤돌아보더니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표정 좀 풀어. 누나가 오랜만에 왔는데 부모님이 당신 표정 굳어 있는 거 보시면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까칠하다고 하실라. 저는 남편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오랜만, 당신한테 오랜만은 매달 2번씩 오는 거야? 올 때마다 온 친척을 다 끌고 와서는 제일 비싼 것만 골라 먹잖아. 오늘 손님 꽉 찬 거 안 보여? 당신 누나 자리 맡아주느라 예약 손님을 얼마나 돌려보냈는지 알아? 민준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누나가 좀 까다로워도 동생은 끔찍이 아끼잖아. 당신은 음식이나 신경 써. 손님 접대는 내가 할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룸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 한가운데 저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말이죠. 동생을 아낀다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누이의 그 아낌은 아마도 우리가 매달 허리가 휘도록 갚아야 하는 랍스터와 킹크랩의 무게로 측정되는 모양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식당 사장다운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메뉴판을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죠. 오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떠들썩한 고함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VVIP 룸이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진한 술 냄새와 남은 음식물 냄새가 복도까지 풍겨 나왔습니다. 미숙 언니의 무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배는 잔뜩 불러 있었죠. 미숙 언니는 이를 쑤시며 제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음식은 제법 괜찮았어. 그녀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킹크랩은 살이 좀 부실하더라. 다음엔 살 꽉 찬 놈으로 준비하라고 주방에 얘기해도. 그리고 그 불도장인가 하는 수프는 좀 싱거웠어. 간장을 더 부어야 겨우 먹을 만하더라. 저는 속이 부글거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형님. 주방에 꼭 전달할게요. 다들 배부르게 드셨어요? 뭐, 대충. 됐고, 우리 이제 가볼게. 내일 아침 일찍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애들도 졸려하고. 말을 마친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직업적인 습관과 일말의 희망을 담아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형님, 계산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마감 정산해야 해서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숙 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180도 돌아서서 저를 쏘아봤습니다. 마치 제가 신성모독이라도 한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말이죠. 계산서, 너 지금 장난하니? 서연아, 가족이 와서 가게 매상 올려줬더니 나한테 돈 계산을 하자고.
옆에 서 있던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여보, 내가 말했잖아. 누나는 귀한 손님이라고. 무슨 계산서야, 얼른 치워. 저는 민준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신우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맨 아랫줄의 합계 금액은 굵은 글씨로 250영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형님, 가족인 건 알지만 오늘 주문하신 메뉴는 전부 수입산이라 원가가 정말 비싸요. 인건비, 룸 사용료는 다 빼고 기본 반찬값도 최대한 할인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해산물 재료값은 받아야 다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장사 힘든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미숙 언니는 픽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제 손에서 계산서를 낚아챘습니다. 한번 훑어보고는 계산대 위에 탁 소리나게 내던졌죠. 125만 원? 너 지금 가족 등 처먹으려는 거야. 새우 몇 마리, 게 몇 마리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을 매겨. 내가 시장 물가를 모를 줄 알아. 내가 서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가격은 본 적이 없어. 시댁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뒤에서 계시던 시부모님도 한마디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죠. 얘야, 그냥 넘어가거라. 형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남들이 비웃는다. 가족끼리 좀 손해보면 어때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본다고요? 이 집의 손해는 이미 밑빠진 독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3년 동안 제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새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도움을 바라는 눈빛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옷자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외상으로 달아두면 안 될까? 연말에 누나가 사업 잘 되면 한 번에 갚아주실 거야. 외상, 그 두 글자, 미숙 언니의 외상 장부는 이미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졌고 갚은 흔적은 없이 빚만 늘어갔습니다. 남편의 외상은 사실상 떼먹겠다는 말과 같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는 민준 씨가 자기 편을 들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말이 맞다. 그냥 장부에 달아놔. 내가 떼먹기라도 하겠니?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색해서야 어디 부자 되겠어. 에이, 기분 잡쳤네. 가자. 그녀는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무리는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덩그러니 놓인 계산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5만 원. 그 돈은 저희 식당 아르바이트생 3명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메우려면 저는 대체 얼마나 많은 볶음밥과 평범한 해물탕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민준 씨는 누나가 사라진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달래기 시작했죠. 여보, 화내지 마. 당신 속상한 거 알지만 누나 성격이 저렇잖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해.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실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었습니다. 참아. 나 3년이나 참았어. 민준 씨, 장부 한번 들여다봐. 매달 당신 누나의 응원, 식사 때문에 적자야. 당신은 가족 앞에서 체면 세우고 싶겠지만 당신 아내가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서 100원, 200원 깎으려고 애쓰는 건 생각해 봤어. 알아. 안다고. 다음 달부터 내 월급 더 보태줄게. 약속해.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월급 500만 원. 당신 용돈으로 50만 원 빼고 나한테 주는 돈은 생활비, 애들 학원비.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뭘 보태? 저 끝없는 탐욕의 구멍을 뭘로 메울 건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겨났고 그것이 결코 예전처럼 아물지 않으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 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요한 밤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고향에 계신 이모님의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이모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가 쓰러지셨다. 내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들어가 보니 가슴을 부여잡고 마룻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일단 군립병원 응급실로 모셨으니 너 빨리 와봐야겠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의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지만 늘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최근 통화에서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며 저를 안심시키셨는데 알고 보니 아픈 걸 숨기셨던 겁니다. 저는 민준 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목소리가 울음 때문에 갈라졌죠. 여보, 일어나봐. 엄마가 위독하셔. 지금 당장 고향에 가야 해. 민준 씨는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왜, 심장이. 이모가 아주 위중하시대. 빨리. 운전해서 나 좀 데려다줘. 저희는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아이 둘은 시댁에 맡긴 뒤 밤길을 달려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만 하신 야윈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립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관상동맥이 심각하게 막혀 있는데 저희 병원 장비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즉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삼성병원이라니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시간과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일정을 잡기 전에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병원은 항상 환자로 넘쳐나서 검사 대기만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초조해졌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근교라 오가는 데만도 한참 걸립니다. 몸이 쇠약해진 어머니를 계속 이동시키는 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가족이 24시간 곁을 지키며 수속과 약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근처에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씻을 곳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문득 시누이 미숙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미숙 언니의 집은 강남 삼성병원에서 택시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집은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아주 넓었고 손님방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제 시누이고 저희 어머니와는 사돈지간인데 설마 모른 척하진 않겠지. 저는 민준 씨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미숙이 형님한테 연락해서 검사 받는 동안만 어머니가 하루 이틀 신세 좀 질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떨까? 지금 호텔 잡기는 너무 비싸고 병원 근처 여관은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어머니가 못 견디실 것 같아.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누나 집 넓으니까 내가 전화해 볼게. 아마 허락해 줄 거야. 민준 씨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가 돈 문제에는 인색해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
그것도 가족의 일인데 설마 거절하진 않겠지. 민준 씨의 통화는 꽤 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희망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실망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여보, 누나가 형님이 뭐래요? 괜찮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나가 지금 집 수리 중이래. 공사 때문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어머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조카가 기말고사 기간이라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대. 아픈 사람이 집에 들락거리면 애가 집중을 못한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 수리, 시험 공부, 수화기 너머로 드릴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는데 무슨 수리, 맨날 게임만 하던 조카가 갑자기 무슨 시험 공부?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시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말했지. 근데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차라리 병원 내 보호자 쉼터를 이용하거나 근처 조용한 모텔을 알아보는 게 어머니께도 더 편할 거라고 하더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병원의 냉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저 집 한 구석, 조용한 곳에 잠시 누워만 계시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방해가 될까? 먼지, 소음, 모두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더 강하게 반응해 주길 바랐지만 그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여보, 누나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 부탁할 순 없잖아. 괜히 갔다가 누나 눈치 보느라 어머니가 더 불편해지실 수도 있어. 내가 근처에 모텔이라도 빨리 알아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나약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숙이라는 그 여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심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어머니를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서울은 찜통 같은 더위와 꽉 막힌 교통체증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입원 수속을 마치니 이미 해는 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약 기운과 길 위에서의 고된 이동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아직 병실이 나지 않아 비좁은 복도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드셨죠. 모텔을 알아보러 갔던 민준 씨가 땀으로 셔츠를 흠뻑 적신 채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 근처 호텔은 방이 없거나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 병원 뒤쪽 작은 골목에 허름한 여관이 하나 있긴 한데 방은 좀 작아도 에어컨은 나온대. 가격도 싸고. 오늘 밤은 어머니 모시고 일단 거기로 갈까. 어머니를 보자 마음이 미어졌지만 약품 냄새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병원 복도를 보니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말한 허름한 여관은 낡은 상가 건물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입구는 너무 좁아 오토바이 2대가 겨우 비켜갈 정도였죠. 1층에 있는 방은 축축하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얼룩덜룩 피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술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그대로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삐걱거리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방을 둘러보시더니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여기 비싸지 않니? 그냥 병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낫겠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푹 쉬셔야 기운 차리세요.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병원이랑 가까우니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요. 어머니는 피곤함에 금세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에어컨이 덜덜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에 눅눅하고 답답한 공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숙 언니의 번호를 노려봤습니다.
다시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 정말 위독하세요. 이 여관은 너무 더러워서 감염이라도 될까 무서워요. 형님 댁 그렇게 넓잖아요. 거실 소파라도 괜찮아요.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이 이어졌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미숙 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형님, 저 서연이에요. 아니, 이 동서가 정말 내가 집수리 중이라 바쁘다고 했잖아. 민준이가 말 안 했어? 들었어요, 형님.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여관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제발 하룻밤만이라도 신세지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병실 나면 바로 모시고 나갈게요. 절대 패 끼치지 않을게요. 청소도 제가 다 하고요. 저는 울먹이며 단숨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하더니 이내 미숙 언니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동서, 웃기네 정말.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우리 집이 무슨 피난소야. 아무나 와서 자고 가게. 당신 엄마가 아픈 건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먼지 날리는 집에 왔다가 괜히 병이라도 더 얻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내가 됐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 지금 우리 아들 공부 가르치느라 바쁘다. 끊어.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아들 공부를 가르친다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사돈간의 정, 사람 사이의 의리는 공짜 해물 한 접시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2개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물었죠. 왜 그래? 장모님은 주무셔.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죠. 당신 누나가 그러더라. 자기 집은 피난소가 아니라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굳어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 기운 차려야 장모님 돌보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누구한테 기댈 생각 말고 우리 힘으로 하자. 우리 힘으로.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들었던 모든 말, 겪었던 모든 태도를 뼛속 깊이 새길 겁니다. 3년 내내 우리 집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던 시누이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내 어머니 앞에서는 무정하게 문을 닫아버린 오늘을 저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오늘 삼키는 밥알 하나하나가 제 가슴 속에 맺히는 한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필요한 검사들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와 함께 경제적인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다가올 심장 수술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민준 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필요한 개인용품을 사러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간 급하게 오느라 낡은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 근처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지하마트에서 어머니가 쓰실 수건과 칫솔, 그리고 영양보충용 우유를 살 생각이었죠. 백화점 안은 시원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병원의 후텁지근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쾌적함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건강식품 코너에서 우유를 고르고 있을 때 어디선가 귀에 익은 까르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가방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올해 유행하는 색깔이래.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0m쯤 떨어진 맞은편 명품 가방 매장에 미숙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버건디 색상의 핸드백을 들어 보이며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난번 우리 식당에 밥을 얻어먹으러 왔던 친척 동생도 함께였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죠. 집이 수리 중이라 먼지투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조용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저렇게 화사하게 차려입고 말이다. 저는 황급히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줌인해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틀림없는 미숙 언니였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집수리나 아들 시험 걱정으로 바쁜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거 얼마예요? 미숙 언니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고객님, 이 제품은 현재 할인해서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싸네. 이걸로 주세요. 예쁘게 포장해 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백 하나에 850만 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쓰면서 하룻밤 몸 뉘을 곳이 필요했던 내 어머니에게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다니. 집수리, 아들 시험, 전부 제가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그녀가 카드를 긁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은 꼭 간직할 겁니다. 이것은 그녀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심장 없는 사람을 묵묵히 받아줬던 제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미숙 언니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친척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위층 가서 일식이나 먹자. 오늘 시골에 사둔 땅 대박나서 언니가 쏜다. 밥 먹고 들어가야지. 민준이가 자꾸 장모 아프다고 징징대서 머리 아파 죽겠어. 내가 잘 둘러대서 거절하길 잘했지.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 집이 야전병원 됐을 거야. 친척 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형님이 한 수 일하니까요. 괜히 그런 사람 집에 들였다가 재수 없는 일만 생겨요. 요즘 사업도 잘 되는데 그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극도의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손안에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빚은 반드시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급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 드는 예상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만 원. 미숙 언니. 같은 부자에게는 핸드백 몇 개 값일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부부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현금은 얼마 전 명절 대목을 앞두고 식자재를 사느라 다 써버렸습니다. 적금 통장은 작년에 가게 리모델링 할 때 은행 빚 갚느라 해지했고요. 저는 민준 씨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수술 일정 잡으려면 오늘 당장 입원비 700만 원을 선납해야 한대. 내 통장에 300만 원 정도 있는데 나머지 좀 어떻게 알아봐 줄 수 없을까? 친구한테 빌리거나 시부모님께 잠시 융통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될까? 민준 씨는 돈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색이 변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700만 원이나 왜 그렇게 많이 들어? 지금 내가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 이번 달 월급은 아직 받지도 못했고 받아도 당신 시장 갈 때 타는 오토바이 할부금 내야 하잖아. 그럼 누구한테라도 잠시 빌려봐. 엄마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 아니면 미숙이 형님한테 물어봐. 최근에 땅 팔아서 돈 벌었다면서 현금 있을 거야. 미숙 언니 이름이 나오자마자 민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누나는 지금 집 수리하느라 돈이 묶여 있어. 빌려줄 돈 없어. 당신은 왜 자꾸 누나를 끌어들여? 내가 친구한테 전화해 볼게. 민준 씨는 다른 곳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불이 난 것처럼 타는 속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가방 위에 놓여 있던 민준 씨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림에 화면이 켜지면서 은행에서 온 메시지 내용이 오은행 1903 계좌에서 20영 영원히 출금되었습니다. 받는 분 김미숙 세차 구입 잔액 55영 영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천만 원. 당신은 방금 당신 누나에게 새 차 사라고 2천만 원을 보내줬구나. 장모가 돈이 없어 수술을 못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당신 통장 잔고는 5,500만 원이나 남아 있었구나. 돈이 있었으면서 비상금이 있었으면서 내가 물었을 땐 돈 한 푼 없다고 가난한 척했구나.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쥔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당장 달려가 그의 얼굴에 이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민준 씨가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친구도 지금 돈이 없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이 고향 집에 가서 부모님 집문서라도 담보로 맡겨보는 건 어때?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무심한 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군요. 당신은 자신의 비상금 한 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늙은 장인, 장모가 집을 잃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군요. 장모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누나의 새 차가 더 중요했던 거군요. 정말 아무한테도 못 빌렸어요? 저는 싸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야. 돈만 있었으면 바로 줬지. 장모님은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 돈에는 절대 손 안 댈 테니 걱정 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급전을 빌리든 몸에 지닌 값 나가는 것이라도 팔든 어떻게든 어머니를 살릴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닙니다. 제 눈에 당신은 그저 낯선 사람, 당신 가족의 악랄함에 동조한 공범일 뿐입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가 주셨던 금부치를 모두 처분하고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입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와 성공했다고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자 제 신세에 대한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저는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링거와 기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다가 간이 의자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무급 가사도우미처럼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오후에는 식당으로 달려가 관리하고 계산하고 서빙했습니다. 미숙 언니처럼 비싼 옷 한 벌, 피부 관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번 돈은 모두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파티 비용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그들도 나에게 잘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의 인내는 그들의 탐욕을 끝없이 키웠고 저의 선량함은 어리석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미숙 언니에게 저는 그저 공짜 해산물을 제공하는 현금 인출기였고 민준 씨에게 저는 돈 잘 벌고 말 잘 듣는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은 냉정하게 외면했고 다른 한쪽은 비상금을 숨기며 제 목만 챙겼습니다. 저는 병원 발코니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은 여전히 후텁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아래로 분주히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어제의 착하고 순종적인 서연이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을 짓밟았고 제 어머니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돈, 노력, 그리고 존중까지 전부 되찾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미숙 언니가 핸드백을 사는 사진과 민준 씨의 계좌이체 문자 캡처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터뜨리진 않을 겁니다. 더 완벽한 계획, 그들이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곧 다가올 식당 3주년 기념일이 떠올랐습니다. 매년 공짜 밥을 먹으러 왔던 미숙 언니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날 겁니다. 좋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니 실컷 대접해드리죠. VVIP 손님이 되고 싶으시다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형님, 올해 파티의 대가는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서도 낯선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반격을 준비하는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어머니를 고향의 이모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식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돈 문제나 신우의 일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평소처럼 행동하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제가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잊었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했겠죠. 어느 날 저녁 제가 새 메뉴를 검토하고 있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숙 언니였습니다. 동서, 다음 주가 식당 3주년 기념일 맞지? 올해도 파티 같은 거에 우리 애들이 동선의 랍스터집 노래를 부르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요.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뻔뻔했고 제 어머니를 문전박대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태연하게 공짜 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상냥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형님. 그럼요. 올해는 특별히 더 크게 하려고요. 단골 손님들과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아주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숙 언니는 활짝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잘됐다. 그럼 우리 가족 자리도 하나 맡아줘. 늘 앉던 그 시원한 룸으로 올해는 좀 새롭고 맛있는 메뉴 좀 준비해봐. 맨날 먹던 건 좀 질려서. 저는 다시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올해는 제가 특별히 엄선한 재료들만 준비했어요. 알래스카 킹크랩, 금가루 뿌린 한우, 캐비어 같은 것들로요. 우리 가족만을 위한 최고급 5성급 코스 요리를 준비해 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듣기만 해도 군침 도네. 동서가 요즘 돈 좀 버나 보네. 좋아, 좋아. 그럼 내 친구들이랑
친척들도 몇 명 데려가도 되지. 한 10명 정도 자리 준비해줘. 네, 그럼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좋죠. 편하게 모시고 오세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10명이라. 좋습니다. 관객이 많을수록 연극의 마지막 막은 더 흥미진진해질 테니까요. 그 직후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SNS와 제 개인 계정의 VVIP 고객 감사 이벤트에 대한 광고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거대한 킹크랩 사진, 선명한 마블링의 한우 사진, 까만 캐비어 사진을 올렸죠. 게시물마다 상류층의 품격, 황제의 만찬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달았습니다. 댓글창에는 신우이와 시댁 식구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쉴 새 없이 달았습니다. 미숙 언니는 자기 남편까지 태그하며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날 일찍 퇴근해서 우리 데리러 와야 해. 동서가 엄청난 요리를 준비했대. 저는 사무실에서 주방장님을 불러 비밀스럽게 회의를 했습니다. 주방장님은 개업 초기부터 함께해온 저를 잘 이해해주고 충성심 강한 분입니다. 주방장님, 15일에 시누이 가족이 식사하러 올 거예요. 특별 메뉴 좀 준비해주세요. 주방장님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 진상 시누이요. 매년 와서 공짜 밥 먹는 거 보기만 해도 지겨운데 올해도 랍스터랑 킹크랩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주방장님, 올해 메뉴는 다를 거예요. 메뉴판에는 알래스카 킹크랩, 금가루 한우, 최고급 캐비어라고 화려하게 적어주세요. 하지만 실제 재료는 저렴한 걸로 쓰는 거예요. 주방장님이 놀라되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양두구육, 양덜 거로 하자는 겁니까? 손님들이 알면 어떡하려고요? 미숙이 형님 테이블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킹크랩은 냉동대게 중에 제일 저렴한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한우는 평범한 등급을 쓰되 소스를 듬뿍 뿌려서 맛을 가려주세요. 메뉴판에는 최고급 킹크랩이라고 쓰고 가격은 활어 가격으로 매기는 거죠. 캐비어는 날치알을 검게 염색해서 쓰고요. 중요한 건 플레이팅이에요. 드라이아이스랑 식용꽃으로 최대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딱 봐도 압도될 만큼 꾸며주세요. 주방장님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단호한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만약 먹어보고 맛이 다르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분들이 미식가도 아니고 절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 계획이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아, 그리고 메뉴판 하나를 따로 인쇄해 주세요. 화려한 음식 이름 옆에 마지막 장에는 가격을 꼭 넣어서요. 가격은 최고급 재료 기준으로 아주 비싸게 매겨주세요. 주방장님은 저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아하, 이제 알겠네요. 사장님이 크게 한 방 먹이시려는 거군요. 좋습니다. 제가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가족들한테 예의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죠. 저는 주방장님께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덫은 놓였고 맛있는 미끼도 던져졌습니다. 이제 탐욕스러운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SNS를 호화로운 미식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터넷에서 공들여 수집한 최고급 식자재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얼음 위에 위풍당당하게 집게발을 벌린 거대한 킹크랩,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블링의 한우, 그리고 고급 와인잔 옆에 놓인 까만 캐비어까지. 저는 미숙 언니의 과시욕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미식가를 아는 상류층 고객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수를 위한 황제의 만찬, 바다 향기에서 최상의 럭셔리를 경험하세요.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미숙 언니는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트와 박수 이모티콘을 연달아 날리며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남겼죠. 동서, 정말 대단하다.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네. 우리 가족 모두 15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제일 큰 놈으로 남겨둬야 해. 저는 달콤하지만 뼈 있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네, 형님. 걱정 마세요. 주방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놈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따로 빼놓으라고 했어요. 그날 예쁘게 입고 오셔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VVIP룸도 아주 고급스럽게 새로 꾸몄거든요. 미숙 언니는 신이 나서 자기 친구들까지 태그하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얘들아, 내 동서 좀 봐. 장사도 잘하고 시댁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날 너희도 같이 가서 진짜 킹크랩 맛이 뭔지 한번 봐. 그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름 위로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추락할 때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그녀는 저의 효심이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매겨졌고 그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 게시물들을 봤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와서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식당 장사 진짜 잘 되나 보네. 이렇게 비싼 재료들을 들여놓다니 돈 많이 들었겠다. 그래도 뭐, 가게 이름 알리려면 투자는 해야지. 누나가 오늘 전화해서 당신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시댁 마음을 잘 아는 동서라고 저는 옷을 개면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기쁘시면 저도 좋죠. 3년 동안 우리 가게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대접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아내가 최고야.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부모님이랑 누나가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겠어. 아, 맞다. 그날 내 직장 동료 몇 명 초대해서 같이 즐겨도 될까? 이참에 아내 가게 자랑도 좀 하고.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허영심은 정말 약도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날 VVIP룸은 딱 미숙이 형님네 10명만 받을 거예요. 재료도 한정되어 있어서 추가 손님은 못 받아요. 그리고 이건 가족 감사 파티잖아요. 외부 손님한테는 원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데 당신 친구들이 감당 못할걸요. 민준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하지 뭐. 당신 말이 맞네. 이렇게 비싼 음식인데 아무나 부르면 돈 아깝지.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는 게 최고지. 우리 가족끼리 즐긴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네 가족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즐기게 될 겁니다. 공정과 탐욕의 대가에 대한 교훈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민준 씨가 미숙 언니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한 문자 내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며 저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의 배신과 무심함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내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축축하고 더러운 여관방에 홀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자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깨진다면 깨지는 거지. 평생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보다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낫다. 마침내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사장다운 권위가 느껴지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너는 감독이야.
완벽하게 연출해내자 제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막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주방장님이 보조 요리사들에게 플레이팅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서는 예술 작품들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민물가지를 붉게 삶아 올리브유로 껍질을 반짝이게 닦아낸 뒤 하얀 얼음산 위에 올렸습니다. 주위에는 정교하게 조각한 레몬과 보라색 난초로 장식했죠. 언뜻 보면 값비싼 작은 랍스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금가루 한우는 주방장님이 부드러운 국내산 소고기 등심을 얇게 저며 특별 양념에 재운 뒤 숯불에 살짝 구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얇은 24K 식용 금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죠. 사실 이 금가루 한 통이면 수백 접시를 만들 수 있어 원가는 얼마 들지 않지만 상에 오르면 그 가치는 10배로 보였습니다. 까만 캐비어는 사실 날치알을 식용 색소로 검게 물들인 것이었습니다. 작은 도자기 숟가락에 푸른 깻잎을 깔고 그 위에 정갈하게 담아냈죠.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장님, 훌륭해요. 이렇게 보니 누가 이게 평범한 재료인 줄 알겠어요. 중요한 건 서빙할 때의 태도예요. 직원들한테 흰 장갑 꼭 끼고 조용히 걸으면서 음식 이름은 또렷하게 설명하라고 다시 한번 일러주세요. 주방장님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단단히 교육해놨습니다. 오늘 우리 주방 식구들 모두 사장님과 함께 메소드 연기 펼칠 겁니다. 근데 그 가격표는 인쇄하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갈색 가죽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메뉴판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된 화려한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킹크랩 1kg 350만 원, 금가루 한우 1인분 420만 원, 캐비어 한 접시 280만 원. 여기 있어요, 주방장님. 우리의 비밀 병기죠. 제가 메뉴판을 보여주자 주방장님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야, 이 가격이면 밥 먹고 집 팔아서 갚아야겠네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던 품격이잖아요. 품격에는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전 그저 그분들의 상류층의 꿈을 이뤄드리는 것뿐이에요. 정확히 저녁 6시 미숙 언니 가족의 익숙한 7인승 SUV가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 2대까지 합세해 약속대로 총 10명이 도착했죠. 미숙 언니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스팽글이 달린 파티 드레스에 머리는 높게 올리고 마치 연예 시상식에라도 가는 듯 형부와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온 친구들도 한껏 멋을 낸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웃으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달려나가 마치 충실한 하인처럼 차문을 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대가족의 VVIP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형님, 그리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저희 식당에서 가장 좋은 룸을 통째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셔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미숙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치맛자락을 쓸어내렸습니다. VVIP 파티라잖아. 격식에 맞게 차려입어야지. 내 친구들이 동서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자, 빨리 들어가자. 배고파 죽겠네. 무리는 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시켜 촛불과 신선한 꽃으로 장식해둔 방은 따뜻한 조명 아래 무척이나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식기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냅킨은 아름다운 백조 모양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미숙 언니의 친구 한 명이 칭찬을 쏟아냈죠. 어머나, 지방에 있는 식당이 이 정도라니 정말 대단하다. 미숙이 넌 정말 복받았어. 이렇게 능력 있는 동서가 다 있고 미숙 언니는 으쓱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우리 동서가 이 지역에선 최고라고. 다들 앉아.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자.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 가. 그들은 시끄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물을 따르고 의자를 빼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저는 방구석에 서서 직원에게 서빙을 시작하라고 눈짓했습니다.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에피타이저를 내왔습니다. 최고급 샥스핀 수프. 사실은 미너브레와 은이버섯으로 만든 수프였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프 그릇이 각자의 앞에 조심스럽게 놓였습니다. 미숙 언니는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에 넣고는 마치 대단한 미식가인 양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달고 향긋하네. 샥스핀이 쫄깃쫄깃한 게 역시 고급은 다르구나. 전에 다른 데서 먹었을 땐 죄다 녹말 맛만 나고 샥스핀은 보이지도 않더니 옆에 있던 친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언니, 이런 거 먹으면 피부도 좋아진다던데. 우리 몸보신 제대로 하네요. 그들은 개걸스럽게 먹어댔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고급스러운 룸 안에서 유난히 거슬리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도 누나 옆에서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따금 저를 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요리, 황제의 알래스카 킹크랩이었습니다. 룸 문이 열리고 남자 직원 2명이 거대한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는 붉게 익은 10마리의 대게가 탑처럼 쌓여 있었고 드라이 아이스 연기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와,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앞다퉈 사진을 찍었죠. 미숙 언니는 대게 접시 옆에서 온갖 포즈를 취하며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동선의 식당 바다향기에서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있어요. 화면으로 남아 알래스카 킹크랩 맛보세요. 걔가 제 팔뚝만 하네요. 정말 신선해요. 그들은 사진을 찍으며 시끄럽게 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증샷 타임이 끝나자 그들은 맹렬하게 대게를 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짚고 입으로 씹으며 입가에는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이야, 이게는 살이 정말 꽉 차고 달다. 달아. 미숙 언니의 남편이 껍질을 벗기며 칭찬했습니다. 입안 가득 음식을 넣은 채 말했죠. 이래야 돈 쓸 맛이 나지. 서연 동서가 오늘 제대로 한턱 쏘네. 친척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경멸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킬로그램당 몇만 원밖에 하지 않는 민물가재가 교묘한 조리법과 화려한 연출을 통해 허영심은 가득하지만 무지한 이들의 눈에는 수백만 원짜리 킹크랩으로 둔갑했습니다. 탐욕과 체면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미각까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디게 만든 것이었죠. 이어서 금가루 한우가 나왔습니다. 얇게 썬 고기 위에 반짝이는 금가루가 뿌려져 검은 돌 접시 위에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세상에, 이거 진짜 금이야, 동서. 미숙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 24K 식용금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금을 먹고 금을 낳자. 테이블에 누군가 외치자 모두가 하하 웃으며
시끄럽게 건배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먹고 마셨고 맥주와 와인을 계속해서 추가했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와인이 동나자 새 와인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죠. 저는 웃는 얼굴로 응하며 평범한 국산 와인을 고급스러운 유리 디캔터에 옮겨 담아 내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들의 저속한 본성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빙이 느리다며 직원을 타박하고 물수건을 더 가져오라,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라 하며 요구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어이, 거기 아가씨, 소금장 좀 더 가져와. 이런 건 짭짤하게 찍어 먹어야 제맛이야. 미숙 언니가 어린 여직원에게 거만한 투로 명령했습니다. 네, 빨리빨리 움직여. 그렇게 잭득에 일하다간 귀한 손님 다 놓치겠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인 직원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제 직원들이 벼락부자 흉내를 내는 저 무례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민준 씨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누나 그만해. 저 친구 신입이라 그래. 이해 좀 해줘. 자, 기분 풀고 한 잔 더 하자. 파티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게 껍데기와 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술잔들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배불리 먹고 거나하게 취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미숙 언니가 술에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동서, 어디 있어? 이리 와봐. 오늘 음식 맛있었다. 그래, 이렇게 싹싹 해야지. 됐고, 남은 음식들 좀 포장해줘. 집에 있는 게 주게. 이 비싼 걸 버리긴 아깝잖아. 저는 검은색 가죽 폴더를 들고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남은 음식을 담을 포장 용기가 아닌 오늘 밤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남은 음식은 직원이 포장해 드릴게요. 그 전에 형님이랑 모두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저는 미숙 언니 앞에 가죽 폴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먹은 모든 음식과 술이 상세하게 적힌 계산서가 들어있었고 맨 아랫줄에는 총합계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는 폴더를 곁눈질로 한 번 보더니 픽 웃으며 멀리 밀쳐냈습니다. 경멸 가득한 표정이었죠. 이게 뭐야? 또 돈 계산하자는 거야. 매년 왜 이래? 밥 다 먹고 나면 꼭 이런 걸로 분위기 망치더라. 내가 말했잖아. 외상으로 달아놓으라고. 연말에 한 번에 계산할게. 신우이의 친구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가족끼리 야박하게. 그냥 즐거운 저녁 식사였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황급히 계산서를 낚아채려 했죠. 여보, 내가 누나 초대한다고 했잖아. 이거 치워.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재빨리 계산서를 손으로 꽉 누르며 민준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죠. 저는 미숙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이 파티가 공짜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VVIP 파티, 고객 감사 파티라고 했고 형님 가족을 5성급 기준으로 대접해 드렸어요. 수입 식자재, 고급 와인 전담 서빙까지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저는 계산서를 펼쳐 총합계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의 총비용은 87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가족이시니까 총액에서 20%를 특별 할인해 드렸습니다. 최대한 할인해서 딱 500만 원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방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500만 원. 그 숫자는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 언니는 눈이 터질 듯 커져서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 계산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500만 원. 너 미쳤니? 서연아. 지금 나한테 강도질하는 거야. 미숙 언니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함께 왔던 친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뭐가 저렇게 비싸? 킹크랩이 300만 원이 넘어? 시장에서는 몇십만 원이면 사는데. 친척 아저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미소였죠. 아저씨, 시장에서 파는 건 냉동이거나 양식이죠. 이건 수족관에서 헤엄치던 걸 바로잡은 수입산 활 알래스카 킹크랩입니다. 아까 살이 쫄깃하고 달아서 보통 게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저는 미숙 언니를 향해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까 온 세상에 자랑하며 라이브 방송까지 하셨잖아요. 최고급 파티에 와 있다고. 금가루 한우가 기가 막히게 맛있고 샥스핀 수프가 몸에 좋다고요. 설마 그런 것들이 몇만 원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메뉴판에 가격까지 다 적어서 드렸는데 주문하기 전에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셨나 봐요. 미숙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인증샷 찍느라 정신이 팔려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저 화려한 이름만 보고 고개를 끄덕였겠죠. 이제 와서 제게 허를 찔리니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새빨개졌습니다. 너 나한테 사기친 거지? 일부러 비싼 이름 붙여서 나 속인 거 아냐? 난 몰랐어. 네가 초대하는 줄 알았지. 매년 그랬잖아. 매년은 매년이고 올해는 올해죠, 형님. 장사도 이윤이 남아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형님 때문에 제가 손해본 돈만 수천만 원이에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리고 형님 최근에 땅 팔아서 돈방석에 앉으셨다면서요. 890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망설임 없이 사시는데 친구랑 친척들한테 맛있는 저녁 한 끼 사는 게 뭐가 아까우세요. 제 말은 정확히 관역을 맞췄습니다. 미숙 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땅 판 것과 명품 가방 산 것을 알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가난한 척하며 민준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그녀의 부유함이 모두의 앞에서 탄로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땅과 가방 이야기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진짜 땅 팔았어. 나한테는 집 수리하느라 돈 없다고 했잖아. 미숙 언니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서연이가 헛소리하는 거야. 내가 무슨 땅을 팔아. 설령 팔았다고 해도 그건 내 돈이지. 내가 내 돈으로 뭘 사든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녀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세계 백화점에서 가방을 결제하던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요, 형님. 이 사진 속 인물이 형님 맞죠? 이날 우리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형님한테 전화해서 하룻밤만 신세지게 해달라고 애원했죠. 형님은 집수리 중이고 조카가 시험 공부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웃고 계셨네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미숙 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화려하고 도덕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속에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거짓된 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는 창피함이 분노로 변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너 감히 날 미행했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신우이 망신을 줄 수가 있어? 민준아, 넌 뭐해? 네 마누라가 지금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잖아.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누나를 보았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진실 앞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감히 제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마디라도 그녀를 감싼다면 당장 이혼하겠다는 경고 말입니다. 저는 계산서를 접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망신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저녁 식사비사 500만 원 결제해 주세요. 만약 안 하시면 제가 CCTV 영상이랑 이 계산서 그리고 부자지만 동서에게 밥값 떼먹는 신우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전부 인쇄해서 형님 동네와 형부 회사에 뿌릴 거예요. 저의 협박은 미숙 언니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라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죠. 이 일이 알려지면 그녀는 더 이상 고개도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미숙 언니는 이를 갈며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명품 지갑을 낚아채더니 신용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래, 내가 낸다. 네. 500만 원 너한테 적선하는 셈 칠게.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다시는 이 식당에 발도 안 들일 거야. 저는 태연하게 카드를 집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형님처럼 무례한 손님은 다시는 받고 싶지 않네요.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제게는 승리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미숙 언니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 일어섰고 턱짓으로 무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자, 더러워서 못 있겠네. 사기꾼 같은 것들. 그들은 줄줄이 방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죠. 탐욕스러운 자들의 파티는 그렇게 치욕과 굴욕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제가 완료된 영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사 500만 원은 단순히 식사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숙 언니는 결코 이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의 무리가 떠난 후 루마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지럽게 널린 그릇과 잔들이 방금 전의 소란을 증명하고 있었죠. 방 안에는 저와 민준 씨 단둘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남편의 넉나간 얼굴 위로 쏟아져 그의 당혹감과 두려움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죠. 아마도 제가 방금 보여준 단호한 행동과 적나라한 진실에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여보, 민준 씨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누나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망신을 주면 내가 앞으로 누나 얼굴을 어떻게 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쓰디쓴 냉소가 섞인 웃음이었죠. 아직도 당신과 당신 누나 체면이 걱정돼요. 심했다고. 그럼 우리 엄마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도움을 거절한 당신 누나는 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엄마 살리려고 동분서주할 때 당신이 나 몰래 누나에게 새 차 사라고 2천만 원을 보내준 건 심하지 않았냐고.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2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제 손에 잡힌 것이었죠. 당신,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내가 병원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바로 그날 알았어요. 문자 지우면 끝일 줄 알았어. 하늘이 다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참고 또 참았어. 당신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지켜봤다고.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누나 편을 들었고 오늘 이 저녁값도 내가 뒤집어 쓰길 바랐지. 안 그래? 저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똑똑히 들어도 오늘은 시작일 뿐이야. 난 더 이상 당신 가족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서연이가 아니야. 이제부터 돈은 각자 관리하고 인생도 각자 책임지는 거야. 당신이 미숙 언니의 착한 남동생으로 남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더 이상 나와 내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마. 민준 씨는 겁에 질려 황급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누나가 하도 졸라대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제발 화 풀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약속. 이제는 휴지 조각보다 못해. 가서 당신 누나한테나 설명해. 아마 지금쯤 분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을 테니까. 난 피곤해서 오늘 가게에서 자고 갈 거야. 먼저 들어가. 저는 그를 둔 채 돌아섰습니다. 민준 씨가 방 한가운데 못 박힌 듯 서 있는 것을 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을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그 무서운 누나에게 시달릴까봐. 하지만 그것이 그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식당 직원 휴게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숙 언니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상 분명 비열한 복수가 뒤따를 것이고 저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고향에 계신 친척들로부터 온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김씨네 대가족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가 손을 쓴 것이었죠. 그녀는 수천 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악의적이고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찬 글이었죠. 그녀는 500만 원짜리 영수증 사진을 찍어 총합계 금액의 새빨간 동그라미를 친 뒤 격앙된 어조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동서. 여러분이 그렇게 착하고 순하다고 칭찬하던 그 서연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누이가 가게 응원하러 갔더니 500만 원을 바가지 씌웠어요. 비싼 메뉴 시키도록 유도한 뒤에 돈을 안 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저런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게시글 아래에는 자초지종을 모르는 고향의 고모, 삼촌들이 저를 향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가족한테도 저렇게 돈을 밝히다니. 민준이는 뭐하고 마누라가 저렇게 날뛰게 놔두는 거야? 당장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명백한 자기 잘못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제가 파렴치한 며느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흥분해서는 안 된다. 그녀와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오직 이성과 증거로만 이야기해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반박할 글을 차분히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단톡방에서 해명하는 것을 넘어 온 친척들에게 미숙 언니의 진짜 얼굴을 공개할 참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죠.
여보, 누나가 단톡방에서 난리야. 고향에 계신 부모님까지 전화해서 나한테 불호령을 내리셨어. 어떡할 거야? 그냥 누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내면 안 될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과, 장난해요?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 누나랑 당신이야. 부모님께는 걱정 마시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라고 전해.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나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가 또다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에게 져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것을 태풍으로 만들어 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저녁에 식당 일을 마치고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지난 3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숙 언니 가족이 공짜로 즐겼던 모든 식사의 날짜, 시간, 메뉴, 인원, 그리고 금액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랫줄의 총합계 금액은 거의 2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감당해야 했던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저는 그 엑셀 파일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언니가 명품 가방을 사는 사진과 민준 씨의 2천만 원 계좌이체 문자 캡처 사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김씨네 대가족 단톡방에 들어가 사진을 전송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고모, 삼촌 여러분, 서연입니다. 오늘 아침 미숙이 형님이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봤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상세한 지출 내역이 담긴 엑셀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미숙이 형님 가족이 저희 식당에서 공짜로 식사하신 내역입니다. 총액은 약 2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 간의 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톡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두 번째 증거 사진을 올렸습니다. 미숙 언니가 쇼핑하는 사진과 민준 씨의 문자 내역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위독하셨을 때 미숙이 형님이 도움을 거절했던 날의 진실입니다. 형님은 집 수리와 조카 시험을 핑계댔지만 실제로는 백화점에서 8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장모님 수술비가 없다고 했지만 뒤로는 누나에게 새 차 사라고 2천만 원을 몰래 보내줬고요. 어제 파티는 제가 분명히 유료 VVIP 파티라고 말씀드렸지만 형님은 과시욕의 가장 비싼 메뉴들만 주문한 뒤 공짜로 해달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땀 흘려 번 돈으로 투자한 원금은 회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제 피 같은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가 옳고 그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낸 후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미숙이가 이렇게나 많이 얻어먹었다고? 2억 원이면 시골에서는 집 한 채 값이야. 그래놓고 동서가 야박하다고 욕을 해? 얼마 전 저를 나무라셨던 고모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사돈어른이 사경을 헤매는데 그걸 모른 척했다고. 미숙이 그렇게 살면 천벌 받는다. 850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 아픈 사돈 하룻밤 재워주는 건 아까웠더냐. 그제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부끄러움에 떨리고 있었죠.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시골에 있어서 사정도 모르고 네 형님 말만 듣고 너를 오해했다. 그동안 얼마나 속이 썩었을꼬. 우리 민준이 어디 있니? 당장 전화 바꿔라. 내가 아주 호되게 야단쳐야겠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제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죠.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미수건, 니는 단톡방에서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마 온 친척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했겠죠. 시댁 식구들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의 핵심이 민준 씨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여전히 지옥일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거실에서 풀이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황급히 일어섰죠. 여보, 왔어? 방금 부모님한테 전화 와서 엄청나게 혼났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민준 씨는 서류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진심이야. 이 일 때문에 이혼까지 하려는 거야? 우리한테는 아이들도 있잖아. 아이들 때문에 여기까지 참은 거야, 민준 씨. 하지만 내 아이들이 당신처럼 나약하고 거짓말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게 하고 싶진 않아. 선택해. 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을 나누든가 아니면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든가.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게. 정말 변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집안의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해. 당신 월급, 식당 수익, 전부 내가 관리할 거야. 더 이상 비상금은 없어. 둘째, 미숙이 형님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당장 끊어. 돈 빌려주기, 비싼 선물, 빚 갚아주기, 전부 금지야. 그분도 멀쩡한 성인이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셋째, 고향에 내려가서 우리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 당신은 엄마가 가장 힘들 때 외면했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해.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닭이 모이를 쪼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낡은 습관과 가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를 악물고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 민준 씨는 미숙 언니의 전화를 몰래 받던 습관을 버리느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갓 받은 월급 봉투를 꺼내 이혼 서류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좋아, 일단은 믿어볼게. 하지만 이 이혼 서류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 만약 단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땐 예고 없이 바로 법원에 제출할 거야.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새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점심시간. 식당이 가장 붐빌 때였습니다. 구청 마크가 찍힌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섰고 공무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저희는 구청 위생과에서 나온 합동 단속반입니다. 바다향기 식당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해 식중독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업주께서는
불시위생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저를 놓고 속닥거리거나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겁에 질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숙 언니 외에는 이런 비열한 짓을 할 동기와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었죠. 그녀는 논리적으로 저를 이길 수 없으니 뒤에서 돌을 던지는 비겁한 수를 쓴 겁니다. 제 밥줄을 끊어놓으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장사했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죠. 저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며 단속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식당은 항상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점검하십시오. 단속반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냉동고 구석구석을 뒤지고 식자재 하나하나를 검사하며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식자재 납품 거래 명세서, 직원 건강진단서, 위생교육 수료증 등 온갖 서류를 요구했죠. 저는 태연하게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날짜도 최신이었습니다. 수산물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붙어 있었고 주방은 파리 한 마리 없이 깨끗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철저한 점검 끝에 단속반장은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생관리가 아주 훌륭하군요. 식자재도 신선하고 서류도 완벽합니다. 아마 민원인이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팀장님, 이런 허위 민원 때문에 저희 식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손님들이 단속반을 보면 불안해하거든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단속반장이 망설였습니다. 규정상 민원인의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이 번호로 아주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록한 전화번호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미숙 언니의 지시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단속반이 돌아간 직후 저는 경찰에 영업방해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찰은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숙 언니는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다가 배터리가 다 되자 급한 마음에 자기 집 유선 전화로 한 번 더 전화를 거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식당 CCTV에도 단속반이 들이닥칠 무렵 그녀와 비슷한 인상의 여성이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그녀는 대포폰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꼬리를 밟힌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를 사무실로 불러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당신의 그 귀한 누나 작품이야. 자기가 못 먹으니 쟤라도 뿌리겠다는 심보로 우리 가족 밥줄을 끊으려고 했어. 거짓 신고해서 우리 가게 문 닫게 하려고 했다고. 민준 씨는 증거를 보고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도 더 이상 누나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미숙 언니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전화할게. 민준 씨가 수화기를 들려하자 제가 막았습니다. 전화로 안 돼. 직접 찾아가서 삼자대면으로 끝장을 봐야 해. 나는 형님을 무고 및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거야. 저희 부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곧장 차를 몰아 미숙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자 미숙 언니는 뜨끔한 표정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또 돈 받으러 왔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위생과 점검 확인서와 전화번호, 발신지 확인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형님,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경찰이 형님 식당 무고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러 왔어요. 민원 전화가 형님이 사용하신 그 대포폰에서 걸려온 걸 다 확인했대요. 미숙 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가 말을 더듬었죠. 무슨 소리야. 난 몰라. 내가 안 했어. 부인하지 마세요. 통화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허위 사실 유포로 영업에 손해를 끼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변호사 통해서 고소장 준비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드리죠.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도 전례 없이 강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왜 망치려고 들어? 누나는 내가 동생으로 보이지도 않아. 미숙 언니의 남편이 집안에서 나오다가 이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뭐,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온 동네에 망신당하고 우리 가족 전부 감옥 가게 만들 셈이야. 남편과 동생에게 동시에 비난을 받고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까지 덮치자 미숙 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엉엉 울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빌게.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한테는 애들도 있고 직장도 있단 말이야. 평소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하게 우는 미숙 언니의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탐욕과 질투에 눈이 먼 인간은 정말 무섭지만 그 결과를 마주했을 때는 한없이 비겁해지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공개 사과문을 작성해서 가족 단톡방과 형님 개인 SNS에 올리세요. 자신의 무고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는 우리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미숙 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 당장 할게. 고소만 취하해줘. 그 자리에서 저와 민준 씨의 감시 아래 미숙 언니는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공짜 식사를 했던 것부터 제 어머니를 외면했던 일,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한 것까지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그 글을 SNS에 올리고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태그했습니다.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전까지 그녀를 옹호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미숙 언니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창피해서 댓글창을 닫고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했고 월급을 모두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며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했습니다. 사위가 변하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의 병세도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건으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식당 바다 향기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보인 정직함과 음식의 질을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로 늘 붐볐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장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초췌하고 깡마른 여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미숙 언니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화려한 화장기는 온데간데 없었으며 눈은 파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서, 나랑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미숙 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죠. 동서, 나 좀 살려줘. 우리 그이가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코인이랑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사채를 썼는데 지금 다 망했어. 사채업자들이 집에 와서 빚 갚으라고 난리야. 안 갚으면 우리 가족 다 죽이겠대.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과응보는 정말 존재하는구나. 쉽게 부자가 되려던 탐욕이 결국 그녀의 가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빚이 얼마인데요? 거의 20억이야. 하지만 당장 급한 이자만 1억 원인데 이걸 못 갚으면 집을 뺏긴대. 제발 동서가 나 좀 도와줘. 내가 평생 소처럼 일해서 갚을게. 저는 미숙 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1억 원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토록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그녀를 도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비참한 모습과 아무 죄 없는 조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향의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전화를 걸어 조언해 주셨습니다. 얘야, 미워도 어쩌겠니?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 다 내 자식들 복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1억 원은 당장 없어요. 급한 불을 끄실 수 있도록 5천만 원은 빌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빌려드리는 돈이고 은행 이자율대로 이자도 받을 거예요. 미숙 언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고마워, 동서. 동서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이자가 얼마든 다 갚을게. 잠깐만요. 조건이 더 있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재산을 담보로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형님과 형님 가족은 절대 우리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우리 엄마를 괴롭히지도 마세요. 약속을 어기면 법대로 빚을 회수할 겁니다. 알았어. 전부 다 그렇게 할게. 저희는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돈을 손에 쥔 미숙 언니는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미숙 언니네는 강남에 큰 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가족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해 작은 가게를 열어 근근히 살아간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삶이지만 허영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증오가 아닌 당당함과 자존감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민준 씨는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